실제 실적을 움직인 사건과 뉴스를 토대로 급등주 수사해보겠습니다. 급등수사본부 진행의 정은서입니다. 복잡한 시장에도 단서는 남기 마련입니다. 시장에 남겨진 급등의 단서들 저희와 함께 차근차근 추적해보시죠. 금리, 유가, 환율 정말 뭐 하나 호락호락한 게 없는 시장입니다. 오늘 발표된 일본의 경제 성장률 역시 2개 분기 연속 성장세가 확인이 되면서 일본의 금리 또 인상 명분까지도 커진 상황인데요. 일단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만 버텨냈습니다. 그것도 겨우요. 일단 노사 파비에 대한 기대감 또 여기에 더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 초반에 5% 가까이 낙폭을 키웠던 삼성전자는 그래도 1.9%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그 외 종목들은 우르르 무너져 내린 하루였습니다. 그간 내러티브로 올랐던 로봇과 ESS 같은 종목들은 낙폭이 더할 것도 없었고요. 현재 금리 부담이 좀 일시적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이 성장주, 멀티플 확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주식에 대해서 우리 시장에서 그리 인심이 넉넉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오르기도 가파르게 올랐죠. 이렇게 매크로적인 변수, 여기에 속도에 대한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아시아 증시 가운데 우리 지수가 가장 큰 낙폭을 그려낸 점 오늘 좀 마음 아픈 대목이기도 합니다. 증시의 상승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반도체, 중심주 위주로 가져가는 전략은 유효한 걸까요? 아니면 혹시 포트폴리오에서 전략, 점검들 다시 필요한 걸까요? 오늘 급등수사본부와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시죠. 시장 마감 상황 보러 갈게요. 오늘 코스피 이렇게 계속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장중에 7,145포인트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지금 7,200포인트까지 내려오면서 21선도 위태위태하다는 점 우리 지켜봐야 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바로 열어볼게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거의 지금 전쟁 때로 돌아간 것 같은 차트의 모습입니다. 1,084포인트까지 어느덧 내려와 버렸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2%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도 함께 볼게요. 오늘 코스피 수급 같은 경우에는 9거래일 연속해서 지금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규모가 약 42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이 규모도 대단하지만요. 이걸 받아내는 개인들의 여력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과연 이 수급의 줄다리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우리가 체크해봐야 할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열어볼게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아주 개인과 함께 외국인이 소폭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기관 홀로 차익 실은 나선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외국인들은 또 어떤 종목에 주목했을까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바로 열어볼게요. 일단 투톱은 오늘도 가장 많이 팔아냈습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게요. 이 파도로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9% 강세를 시현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 좀 체크 필요해 보이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일단 삼성 SDI로는 매수 상위 리스트에 찍혀 있습니다. 또 성호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비디아 협력사인 이제 자회사 ADS테크가 브로드컴이라든지 루멘텀 같은 이런 글로벌 회사들과 계속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공급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됐는데 지금 CPU, 광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났던 오늘 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고요. 또 방산주,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강했습니다. 어제부터 강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지정학적 불안은 더 이상 이제 요소로 작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반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방산주에 대한 실적으로 저평가에 대한 모멘텀이 반영이 된 건지도 체크가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또 AB올 바이오까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수급의 연속성 확인되는 거 체크 필요하겠네요. 이어서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열어볼게요. 오늘 기관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 홀로 담아갑니다. 그리고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오늘 장에서 아무래도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고 매크로 압박을 피하기 위한 피난처 역할을 했던 건지도 주목을 해봐야겠네요. 또 외국인과 함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디펜스 앤 에어로까지 담긴 모습이고요. 또 LG 이노텍, 오늘 삼성전기는 이제 약했는데 LG 이노텍은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증권가에서 반도체 따라서 장기 공급 계약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120만 원까지도 갈 수 있겠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주가 흐름도 우리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세도 바로 열어볼게요.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는 통신주 TMC로 지금 가장 많은 상승률 실리고 있습니다. 또 삼진제약까지 확인되고요. 로봇 모멘텀까지 붙은 DH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 쪽에서 보시면 휴원스, 한스바이오메드, 바이오니아 같은 바이오 종목들까지 체킹되고 있다는 점 포인트네요. 이어서 거래량 상위 리스트도 바로 열어볼게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쪽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은 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뒤를 잇고요. LG전자 오늘 낙폭이 컸는데 일단 거래량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또 코스닥 쪽에서 보시면 스피어, 또 마녀공장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 체킹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낙폭이 컸던 만큼, 유독 우리 시장이 컸던 만큼 또 시장에 대한 관점들 다시 한번 점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급등수사본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이번에는 차트를 통해 급등주 시그널 찾아보는 급등주 CSR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이죠. MTNW 임광빈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하락장이 어려운 건 늘 언제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금리라든지 유가라든지 환율까지 쉬운 게 하나도 없는 시장인데요. 우리가 오늘 대응 이제 어떻게 앞으로 좀 해봐야 할지 기준 좀 잡아주세요. 오늘 많은 시청자님들께서 힘드셨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최근까지 이제 3월 달, 4월 달에 조금 이제 힘든 구간이 있었죠. 그 구간을 이제 이겨내고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주가가 이제 딱 상승할 때 주식을 또 매수했는데 그 이후에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떨어진 상황을 보면 국내 주식시장만 유일하게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대외적으로 주식시장에 악재가 없이 국내 증시의 수급 상황이 좀 꼬여서 이제 이런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찾습니다. 네, 이유 이제 찾으면서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병목 현상, 이것이 이제 반도체 수익률 악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또한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100불을 넘어간 상황이 지금 좀 지속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페드워치, 미국의 금리를 모니터링하는 이제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 페드워치의 연준에서의 금리 전망치가 원래는 이제 올해 말까지 가이던스는 동결이었는데 연말 또는 내년 초부터는 인상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러한 우려들이 성장주 쪽에서의 좀 할인율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즉,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특히 미국 시장에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요. 돈의 흐름이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에서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우려 속에서 달러의 유출에 대한 우려, 또 강달러가 다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도 있고요. 또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이제 교착 국면도 있고 또 협상이 될 것 같기도 하는 기대감이 이제 혼조된다라고 포장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이제 내용들을 듣는 거 우리 청자님들께서 원치 않으실 거예요. 차트 보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 자 얼마 전까지 이제 이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에서의 방향의 변화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방향이 변화가 돼서 주시장이 이제 상승이 나왔고요. 자, 주식시장이 방향이 변화가 돼서 상승이 나온 이후 지금 이 구간인데 차트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 구간이 차트상으로 보면 그렇게 이제 많이 떨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개별 종목들 보니까 삼성전자도 이틀 동안 한 10% 넘게 떨어지고요. 하이닉스도 10% 떨어지고요. 현대자동차는 오늘 하루만 해도 10%가 넘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고
또 코스닥 안에서의 소형 주식들의 낙폭이 또 굉장히 큰 모습입니다. 5 내지 10% 정도 떨어졌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쯤 와서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고점이냐라는 것이죠. 자, 지난번 하락장 때 이 구간이었습니다. 네, 이 구간 때 그때 힘들었어요. 전문가도 힘들고 시청자도 힘들고 방송국 관계자님들도 하락장 이렇게 되면요. 분위기 엄청 안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도 요즘에 분위기 굉장히 무거우시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것들을 같이 교감하지 않습니까? 지난달 3월달, 4월달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어땠었죠?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갑자기. 뭐 종목당 10에서 20%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들의 계좌의 종목 마이너스 20% 찍힌 종목들 많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주식들이 이 구간에 갔었을 때는 어떻게 됐죠? 오른 주식들은 100%가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시장에서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언제나 시장에 역사가 반복이 돼요. 자, 이전에도 주가가 조정을 받고 상승이 나왔던 패턴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주식시장은 작년부터 이렇게 상승했고요. 쭉 조정받고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하고 또 조정이 나오고 있죠. 이 조정 받을 때마다 언제나 안 좋은 얘기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돌아보니까 조정 받을 때 주식을 홀딩한 사람이 승자였죠. 주식을 이 당시 지수가 떨어질 때는 계좌에 마이너스 20%가 찍히게 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20%가 찍힌 것만 생각하면 힘들죠. 그리고 뭔가 이게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SK 하이닉스 몇 퍼센트 올랐나요? 10배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요? 그 무거운 주식이 바닥에서 8배 가까이 올랐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20% 마이너스가 된 게 주식시장에서 큰 마이너스율인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같은 시장의 분위기라면요. 그리고 시장이 고점을 찍을 때는요. 이렇게 고점을 찍지 않습니다. 자, 이전에 대상승장이 있었던 2021년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에도 보시게 되면 코로나 부양책이 발생했었던 3월 달부터 2020년 3월, 4월, 5월부터 해서 12월 그리고 그 다음 연도 잭슨홀 미팅 전인 8월 달까지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피벗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금리를 인하했다가 이제는 채권 매입 프로그램도 양을 축소하고 통화 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과거에는 계속해서 돈을 시장에 풀었다면, 연준에서 돈을 풀어서 주가가 올랐다면 이 구간 때부터 서서히 돈을 이제 푼 것을 회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 논의가 시작이 되고 나서도 주식시장에는 약간의 변동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주식시장이 떨어질 때는요, 어느 날 갑자기 급락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해가 지듯이 넘어가요. 지금도 보시게 되면 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이 시점에서 이게 최고점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공포감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현 상황을 놓고 객관적으로 두고 보면 언제나 주식시장이 꺾일 땐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금리가 인상될 때입니다. 자, 금리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물줄기의 강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시장이 좋고 투자 시장이 좋기 위해선 물이 콸콸 넘쳐야 됩니다. 돈이 막 흘러다녀야 돼요. 돈이 어떻게 하면 흘러다닐 수 있냐? 금리가 낮을 때입니다. 물을 세게 튼다. 금리를 낮추는 거예요. 물을 걸어 잠근다. 금리를 높이는 겁니다. 금리를 높일수록 시장에서 돈이 돌아다닐 수 있는 양 자체가 점점 폭이 좁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통화량이 유통되는 양이 작아지면서 통화 경색 속에서 투자 시장이 이제 얼어붙게 되죠. 그런 것이 지난 21년도부터 이후에 있었던 금리 인상 때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주식이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충분히 주식시장은 고점의 시그널을 줍니다. 그러니까
1년간 오르잖아요. 고점도 6개월 이상 형성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이 시점 1년 정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앞으로는요. 여기서 이렇게 급락하는 상황이 안 나와요. 박스권입니다. 어떻게 박스권이냐. 하단에 7,000포인트, 상단에 8,000포인트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죠. 이 박스권의 구간이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었을 때 이때의 사례들의 교훈을 보세요. 이때도 종목들은 마이너스 20%, 25%씩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을 다시 시작할 때 어떤 주식들은 시장의 주도 섹터의 주도주들은 100%가 오르더라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의 반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해야겠습니까? 주식을 이 구간 때 마이너스 20%가 됐다고 마이너스 30%가 됐다고 해서 매도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버티던지 또는 이 때가 오길 기다려야 됩니다. 항상 이 투자가 어려운 게 뭐냐면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답은 내가 시장에 맞춰야 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내가 시장에 맞춰야 돼요. 우리가 이제 사람과 만나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내가 막 잘났어, 막 내 얘기만 하고 상대방 이야기 하나도 안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누가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상대방의 마음에 맞게끔 상대방 얘기 들어주고 저 사람이 이걸 원하네? 그거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도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습니까?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맞춰야 됩니다. 자, 지금 계좌의 종목이 마이너스 20% 이상 된 종목들이 많으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대신 그 주식이 조건이 있습니다. 우상향하고 있어야 돼요. 우상향을 하고 있고 21선이 또는 121선이 깨지지 않는 주식이라고 한다면 괜찮다는 겁니다. 기다리세요. 지금의 시장은 기다려야 되는 시장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락의 이유는 찾기 나름이고 위원님께서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위원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신 특징주를 또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해볼 텐데요. 오늘 먼저 준비해본 종목 KMW입니다. 통신 쪽으로 오늘 움직임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지금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의 주파수 경매의 모멘텀도 있고요. 또 젠슨왕이 주목한 게 AI 병목을 해결할 쪽도 이쪽에 모멘텀 안고 있잖아요. 오늘 KMW 중심으로 해서 통신주에 대한 전망 분석해 주신다고요? 네, 통신 주식은 우리가 지금 2026년도부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제 섹터로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KMW인데요. 이쪽 통신 분야에 대한 산업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현재 AI 산업의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는 AI 데이터 센터라는 인프라가 계속해서 증가되면서 그리고 이 인프라 안에 들어가는 렉이 있죠, 렉. 이 렉 안에 반도체들이 계속 성능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GPU도 업그레이드 되고요. HBM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반도체가 연산 속도가 매우 빨라졌어요. 과거에는 우리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는 결과물은 단순한 이미지나 텍스트 파일이었는데 이제는 AI가 이미지를 그려내고 텍스트를 생성해내고 동영상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 내에서 이 결과값이 엄청 빠르게 도출이 되는데 자, 그래서 AI 반도체는요. AI 반도체가 하나의 슈퍼카급으로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근데 슈퍼카가 다니려면 이 시골길 같은 비포장도로에서 다닐 수가 없죠. 고속도로, 평평한 구간에서 자신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생긴 거예요. 기존에 이 반도체와 반도체의 데이터를 연결해주는 선이 구리입니다. 구리로 데이터를 연결하니까 데이터가 유실되고 열이 발생을 하고 전기도 많이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젠슨왕이 빛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구리선을 광통신, 빛으로 바꾸자. 또 반도체도 광반도체 형태로 만들어서 패키징을 다시 하자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광반도체 그리고 광통신과 같은 산업의 발전이 지금부터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데이터 센터는 북미 시장에 있죠. 북미 시장. 미국의 구글이나 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기업들이,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그런 이제 AI를 작동시켜서 데이터를 받아올 때 보면 북미 시장에서 아시아 시장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정보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 해저 케이블로 성장을 한 기업이 바로 대한전선과 LS그룹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이고 데이터 센터 내에서 반도체 성능이 올라가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게 된 것이죠. 이런 이제 메커니즘이 우리 시청자님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미국에서 아시아로 데이터가 왔어요. 그것이 온 것이 내 손 안에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신 인프라의 기술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6G로 넘어가려고 하죠. 4G와 지금 5G가 통용돼서 쓰이고 있고요. 다음 세대인 6G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주파, 주파수 2G 때, 3G 때, 4G 때 썼었던 이 주파수의 저주파 때 영역은 데이터가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저주파 때 영역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갈수록 세대가 올라갈수록 주파수를 높여야 돼요. 고주파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통신 이 파장에 물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통신 전파의 물리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주파수를 올릴수록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데이터를 담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용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속도가 빨라지는데 대신 한 가지 물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파장이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4G 때는 이만큼 직진을 했다면 파장이 5G 때는 보다 더 고주파를 쓰다 보니까 파장이 그보다 더 짧아지게 되고요. 6G 때는 5G보다 파장이 짧아지게 되죠. 이거를 회절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파장이 짧게 되면 앞에 이 주파가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 장애물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파장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세대가 지나는 이 통신 세대가 개발이 될수록 이전보다 안테나를 더 많이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4G 때보다 5G 때 안테나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테나 관련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통신 장비 기업들이 2018년에서 2019년도, 20년도까지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KMW입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때는 2018년에서 2019년도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고요. 당시 전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부의 정책으로 내세웠죠. 그중에 KMW가 정부 정책주로 엮이면서 이 구간입니다. 2018년에서 19년 넘어갈 때인데요. 이때 10배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KMW가 뭘 하는데 이렇게 주가가 10배가 올라갔냐면요. 자, 안테나를 세워요. 그래서 전파를 보냅니다. 이 전파를 보낼 때 여러 가지 전파가 하늘에는 막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중에 원하는 전파만 연결을 해주는 필터를 만드는 게 KMW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KMW가 뭐냐면 안테나에서 안테나로 전파를 연결할 때 이 전파 안에서 다양한 전파들이 막 섞이게 되면 치치치치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원하는 전파만 연결해 줄 수 있는 필터를 만드는 거예요. 3G 때는 이 필터가 안테나당 한 2개에서 4개 정도 들어갔고요. 4G 때는 이 안테나가 2개에서 4개 정도 들어갔고요. 5G 때는 32개가 들어가고요. 6G 때는 64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6G에 대한 투자가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이 시점에서 이전의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이 필터가 들어가는 KMW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오르겠죠.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40억을 넘게 매수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주파수 경매를 지금부터 좀 준비하는 관점에서 5G 통신 또 6G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KMW 또 HFR 등과 같은 종목들에 주목하셔야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의 성장과도 또 고주파를 전환 속에서도 수혜가 기대되는 통신주, 이제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원년이만큼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성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임광빈 위원님의 수익 사건 파일도 바로 열어보고 갈게요. 네, 임광빈 위원의 상승률 탑5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 무려 123% 상승률이고요. HD건설기계 역시 목표가 달성하고도 65.7% 기록 중입니다. 그 밖에 솔리드와 알제노믹스, NBR모션까지 좋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이 중에서 몇 가지 종목들 위원님께 점검을 받고 가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SK하이닉스부터 볼게요. 이 종목 사실 팔면 다시 못 산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던 거 네. 기억나거든요. 오늘 장에서 5%의 낙폭을 그리긴 했는데 아직 갖고 계시 않은 분들에게는 또 기회가 되는 자리로 봐도 될까요? 우리 주식을 할 때 참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도 될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받게 된다면 바닥에서 그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한번 또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지만 많이 올라간 주식은 때로는 그 주식을 접근하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주식을 접근하는 게 마음이 편할 때도 있죠.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조정을 보여서 주가가 반등한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시세 차익을 낼 수 있겠지만 물론 하이닉스를 통해서 요즘에는 변동성이 크니 트레이딩을 하시는 투자자님들도 계십니다만 굳이 SK하이닉스 말고도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죠. 자, SK하이닉스 분명히 주식은 더 올라야 됩니다. 1분기 실적보다 2분기 실적 더 좋고요. 하반기까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 많은데 공급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여전히 올해 2026년도에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SK하이닉스가 고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유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참아보시면 좋겠습니다. 200만 원을 넘어가는 주가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될 것이고 하이닉스가 200만 원 넘어가면 삼성전자도 30만 원을 넘어가는 그림이 나올 것이고 코스피가 8,000포인트를 다시 올라가는 그림 속에서 현대자동차도 당연히 주가가 반등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또 좋아지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을 매도하면 안 됩니다. 홀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고점 아니고 우리가 이걸 절대 팔아서는 안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위원님, 그러면요, 저희 한 종목 더 볼게요.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략 업데이트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두산 테스나의 경우에 이제 작년에 우리 시청자님들께 삼성의 파운드리 관련된 주식으로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두산 테스나뿐만 아니라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세미파이브 같은 기업들도 말씀을 드렸죠. 그 안에서 두산 테스나가 가장 먼저 실적이 도드라지게 성장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됐는데요.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테스나는 20만 원 부근쯤 가게 되면 일단은 매도를 해야 됩니다. 바닥에서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께서는 20만 원 근처 가게 되면 주식을 매도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쯤 이제 의문점이 생기실 겁니다. 그러면 AD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할 거냐? 가온칩스나 세미파이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제 질문을 주실 수 있는데 이 HBM4가 하반기 때는 HBM4E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2가 익스텐디드 버전이에요. 확장 버전이거든요. 이 확장 버전 때는 파운드리가 더 많이 쓰이게 됩니다. 따라서 확장 버전에 다가갈 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파트너인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세미파이브도 분명히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것입니다. 이 주식들은 올해 흑자가 예상이 되죠. 특히나 AD 테크놀로지는 1분기가 적자를 지속했다는 점이 아쉬웠지만 흑자가 전환이 올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 보유자분들께서는 홀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산 테스나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20만 원 근처에서는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산 테스나 20만 원 구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그러면요, 위원님의 원픽 관심주도 오늘 만나봐야겠죠. 위원님 오늘 현대오토에버 가져와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주식은요,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선을 하나 긋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현대오토에버 1월 달 주가 급등 났고요. 2월 달에도 고점을 형성하고 이제 3월 달에 하락장이 끝나고 나서 4월 달 하락장 끝나고 5월 달에 가장 큰 상승이 났습니다. 자, 이 상승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관련된 내용이죠. 아틀라스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 아틀라스 산업용 로봇입니다. 이 안에 로봇의 구동축을 담당하는 회사가 현대모비스라는 회사이고요. 그러면 이 구동축이 여러 가지를 막 작동을 해요. 이것을 데이터를 수집하고 아틀라스가 보다 더 스마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누가 만들어주냐면 바로 현대오토에버라는 기업에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깔릴수록 이 지능형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현대오토에버가 당연히 주시장에서 부각을 받겠죠.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급락했다는 겁니다. 이 급락한 상황에서 이 주식을 매수할 수 있을까요? 자, 이 구간 저항이죠. 이 구간 저항이죠. 이 구간 돌파했죠. 그러면 이 라인은 지지 라인으로 바뀝니다. 지지 라인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매수를 말씀드립니다. 1차 목표가 75만 원, 손절 가격은 45만 원을 말씀드리면서 현대차 그룹주의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주목하시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 오늘의 관심주로 주셨고요. 목표가 75만 원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임광빈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작에 남겨진 단서들 추적해보는 시간이죠. 급등주 프로파일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이죠. MTNW 권혜영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오늘 시작의 프로파일링 단서부터 열어봐야겠습니다. 프로파일링 단서 띄워주시죠. 채권 금리 상승과 파업 이슈의 출렁입니다. 지금 부담이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이슈들이 가장 시장에서 좀 영향력이 클 것 같아요. 네. 이 출렁이는 게 언제까지 갈지 이 파동 어디까지 보십니까, 위원님? 네, 아마 분기점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게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지금 나스닥 시장이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요 며칠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여러 가지 시황 방송 보셔가지고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채권 금리가 매우 높거든요. 특히 이제 그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5.147%로 이게 어제 또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게이트 나스닥 종목인데요. 거기 나와 있는 대표가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그 공급을 원활하게 이제 우리가 다 대응할 수가 없다. 수요가 너무 커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의 이유가 수요 부진이 아니고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우리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다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나스닥이 많이 올랐으니까 하락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의 어떤 지금 악재는 여러분 다 아시죠? 삼성전자 파업 이슈가 있죠. 이게 일단 만약에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한다 그러죠. 이제 협상이 안 되면은. 파업을 하면 이제 정부는 이제 뭐라고 했죠? 긴급 조정권을 발동해서라도 이 파업을 막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들으셨다시피 그 법원에서 반도체 핵심 공정 라인에서는 현재 인력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네, 이렇게 지금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뭐 완전 최악의 상황은 막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파업이 그냥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나라 신인도가 좀 내려가죠, 그죠? 네, 우리나라 반도체 공정 정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냐, 국제 신인도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생산량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수율이 감소하죠. 네,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전혀 리스크가 없다. 정부가 그냥 다 손들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법원의 그러니까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쓴다. 이러면은 좀 최악의 상황은 전국의 노조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민노총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어떤 형국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시장이 그렇다고 뭐 이 메모리 반도체 쇼티지 슈퍼 랠리가 전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에 이제 저점 매수를 잘 할 수 있는 찬스도 되지만 철저히 분할로 들어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싸다고 왕창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사고 뉴스 보면서 이제 외국인 수급 동향 보면서 대응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업종 종합 차트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가 코스피 차트인데요. 여러분 이제 그 주가는 항상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60일선이 이렇게 살아있는 종목은 절대로 그냥 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정 국면에 우리가 지금까지 상승했을 때 이 모습을 보면은 항상 21선을 이렇게 보면 이격도가 크면 22선을 터치하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요 랠리에서 당연히 21선 터치는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21선 라인 7천부터는 분할 매수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매수,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기다리고 계셨다가 만약에 21선을 깨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막말로. 네, 삼성전자 파업이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면, 그죠? 그러면 여기서 또 매수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 7천을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6,500까지 내려가면 이건 뭐 거기에 내려간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진짜 많이 하락하는 것이고 아마 풀베팅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거기 라인까지는 않을 것 같고 7천 전후 근방에서 그래도 조금씩 매집해 들어가신다면 그래도 이 파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좋은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황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금리와 함께 또 삼성전자의 파업 리스크는 부담스러운 이슈인 건 맞으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는 7,000포인트 이제 찍는 걸 보고 분할로 접근한다는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 전략을 두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바로이서 위원님과 함께 오늘 시장을 주도한 주도 섹터 프로파일링 단서 볼게요. 네, 단서는요. 깜짝 실적에 오는 보험주 준비해봤습니다. 1분기 호실적과 함께 또 보험사들의 기초 체력과 손익 개선세가 확인이 되면서 갈 곳이 없는 시장의 자금들이 어제부터 또 오늘까지도 지금 보험주에서 많이 몰려 있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지금 매크로 금리가 상승하면은 보험주 쪽에 또 수혜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쵸. 그러면 조금 더 랠리를 기대해봐도 되는 쪽일까요? 그게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근데 이 돈이 지금 갈 곳을 이렇게 헤매다가 소외 섹터를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 보험주 이게 이제 실적은 그렇다 치고 굉장히 주가가 낮았죠. PBR 0.3 이랬으니까. 뭐 지주사처럼 올라갔어야 됐는데 그동안 계속 못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외주 쪽으로 유동성이 모인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보험사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셋생명은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115% 급증한 534억. 이렇게 실적이 나왔고, 그다음에 현대해상도 역시 장기보험 손익이 132% 상승. 네, 그래서 지금 현대해상은 지금 어마어마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해상 차트 한번 보면은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양봉 어제 그 폭락장에서 거의 18% 해당하는 양봉이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수급도 굉장히 많죠. 여러분이 한번 수급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이 그냥 크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 랠리는 조금 더 진행이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차트상 쌍봉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쌍봉에서는 항상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나 아직 상승 폭은 더 남은 종목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 외에도 뭐 이제 하나 손해보험, 롯데 손해보험 이런 종목들도 오늘 좋은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손해보험 특히 보시면, 이게 보시면은 이제 제가 왜 두 차트를 같이 보여드리고 있냐면은 현대해상하고 지금 현대해상 스타트 지점하고 비슷하죠, 그죠? 예, 하나 손해보험 이렇게 10,000원까지 갔다가 계속 이게 언제부터 26년 2월에 갔다가 계속 못 가고 다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대해상은 윗꼬리 끝 부분에 거의 와 닿았고, 지금 하나 손해보험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를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패턴을 그리고 있다. 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손해보험 종목, 롯데 손해보험 다 똑같이 생겼죠, 그렇죠? 근데 다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이런 차트 모양을 그리면서 상승할 만한 그런 기대감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험주에 대해서 관점 우리 더 열어놓고 봐도 되겠다, 이런 긍정 관점을 분석해 주셨네요. 저희 그러면요, 이번에는 위원님이 컨택한 내일장을 주도할 프로파일링 섹터도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통신주를 봐야 할 때일까요? 입니다. 네. 오늘도 통신주 관련 종목들은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데 강한 시세 보여줬거든요. 테마 단으로 바라봐야 할지 아니면 이젠 좀 묵직하게 들고 갈 섹터 단으로 바라봐야 할지 선점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이거는 이제 6월 2일, 여러분 날짜 적어 놓으세요. 6월 2일이 주파수 경매 시작하는 날이에요. 이번에 주파수 경매는요, 그동안 있었던 미국의 주파수 경매와는 급이 비교가 안 되거든요. 역대급 규모로 이제 주파수 경매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6월 2일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주파수 경매 수혜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선점하시면은 오르겠죠.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손실이 많다, 그래서 내 종목들, 그리고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비실비실해요. 이상한 테마주 사가지고 물려있고 막 이런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6월 2일을 기점으로 주파수 경매 수혜 종목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으로 옮기시면 이걸 뭐라 그러죠? 포트 리밸런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주식 이제 특히 이제 주린이 분들이 이제 계좌가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조정장을 활용을 못 해요. 조정장 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물린 종목 그대로 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다 상승을 막 하고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안 좋은 종목, 소위 말하면 잡주, 이런 종목은 안 가고 그대로 있죠. 그러면 어떻게 이 상승 랠리에서 계좌를 딱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게 되면 이제 계속 이제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물려 있는 거죠. 그러지 않도록 합니다. 어떻게 해요? 포트 리밸런싱 하자. 이번에 조정은 기회. 내가 그동안 1월부터 6월까지 내가 수익이 잘 안 났다면 이번에 6월에 이슈가 되는 테마는 미리 반드시 선점해서 내 계좌를 복구하자. 이런 마음으로 저번에 조정을 좀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신장비 빅사이클 돌의 기대감으로 우리 한국에 있는 통신 종목들도 굉장히 수혜가 많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종목 탑픽은 KMW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KMW 차트 보시면은요, 보겠습니다. 제가 전체 화면으로 열겠습니다. 오늘 다 떨어졌잖아요. 오늘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는데 여기 이제 물론 여기에 매물이 있어서 올라가다가 멈칫했지만 장중 13% 올라갔습니다. 이게 조정장에서 상승 양봉을 보이는 종목은 그만큼 강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KMW 계속 좋은 시세를 보일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앞으로 주식은 선반영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파수 경매 6월 2일인데 6월 2일 전에 주파수 경매 뉴스가 막 이렇게 나오게 되면 선반영으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통신장비주 이번 통신장비주를 통해서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 기회로 삼아봐야 할 기회다라고 이렇게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위원님의 수익 사건 파일도 바로 열어보고 갈게요. 권혜영위원의 상승률 탑5 종목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무려 205% 상승이고요. 그밖에 알지노믹스와 아모그린텍, 또 이노인스트루먼트와 엠플러스 역시 좋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종목들 점검받고 가겠습니다. 위원님 먼저 이노인스트루먼트 보고 갈게요. 이 종목 방금 앞서서 말씀해 주신 또 통신장비랑도 엮어볼 수 있겠죠. 6월 주파수 경미 이슈에서 이제 좀 수요 폭증도 예상되는 기업이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흑자 전환도 기대된다 하셨는데 전략 업데이트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이 종목이요. 주파수 경매하고 아주 딱 연관이 밀접하게 되어 있는 종목은 사실은 아니에요. 이거는 광통신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통신하면 좀 같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 세력이요. 네, 이거는 세력주거든요. 네, 차트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갔어요. 네, 이게 왜 상승이 점상 이러면서 갔죠? 이 종목은 세력이 아직 물려 있습니다. 수익 실현 다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여기서 그냥 원웨이로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내려온다. 내려오면은 받아서 쌍바닥을 이루게 되면 더 크게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손절이 아니고 여기서 담아야 되는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쌍바닥 내고 이렇게 오르면은 아마도 다시 재상승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이어서 한 종목 더 점검 받아볼게요. 이번에는 아모그린텍입니다. 테슬라에도 옵티머스 부품 조달하는 기업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21선 눌림목이 매수 찬스다. 그때 그렇게 기회 주셨거든요. 네, 이 종목도 전략 업데이트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아모그린텍 사신 분께서 권혜영을 욕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지냐. 이게 지수 고점하고 맞물리면서 그러면 이런 중소형주는 쭉 떨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이 차트 이 아모그린텍 때문에 지치신 분은 어떤 종목 보고 오시면 되냐면은 PS 일렉트로닉스 한번 보고 오세요. 네. PS 일렉트로닉스 차트가 보시면은 올라갔다가 아주 밑바닥을 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마어마한 상승이 일어났죠. 왜 그래요? 수주 공시가 1,000억 넘게 떨어졌거든요. 이 종목도 그럴 종목입니다. 그래서 재료가 너무너무 좋고 그런데 아직 그 시기적으로 뉴스 방출이 안 되니까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고요. 절호의 매수 찬스고 계속 조금씩 모아 가시면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테슬라 옵티머스 그 양산이 7월이기 때문에 약간 좀 멍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서 계속 들고 가실 걸 권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점의 관점으로 접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위원님의 원픽 관심주도 만나볼게요. 위원님 오늘 일진전기 가져와 주셨네요. 네. 변압기 전력 테마는 그냥 보증수표죠,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이제 빅테크들이 이야기할 때 가장 절실한 게 뭐냐? 반도체보다도 전기다. 반도체로 다 데이터 센터를 해놔도 전기로 끌고 올 수 없으면은 그 구동이 안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변압기, 전력 업체 이거는 그냥 떨어지는 매수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나의 물린 종목을 지금 변압기 이런 상승이 확보되어 있는, 상승이 보장되어 있는 종목에다가 밀어 넣으시면은 내 포트가 리밸런싱이 되겠죠. 그래서 일진전기 지금 너무 좋은 가격까지 내려왔어요. 21선까지 이탈해서 61선 보고 있으니까 이게 뭐 61선 닿는 데까지 93,000원까지 뭐 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나는 너무 좋다 이러면서 그냥 계속 주워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영업이익이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9%, 그래서 508억을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성의 변압기 2공장 증설한 거에 효과가 이제부터 본격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분기에는 더 실적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진전기는 여러분 아시죠? 그 전선도 하죠. 전선 이슈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담으셔서 여러분 계좌에 드라마틱한 반전
이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가격은요? 네, 그래서 목표가는 15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8만 6천 원인데 사실 손절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 담으세요. 네, 이렇게 일진전기 목표가 15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는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이곳에서 양방향으로 전략들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권혜영 위원님과 함께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급등수사본부 준비한 소식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